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님, 왜 뭐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비상구가 어딘지 보고 있는데 이 짝에 있고 저 짝, 저 짝, 이 짝. 총 4군데가 있구나. 아니, 과장님. 네. 여기가 무슨 위기탈쇼 넘버원도 아니고 비상구를 찾고 그러세요. 과학하고 너무 진하게 사랑하느라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박대리? 혹시 설마? 그렇지. 그거, 생각한 딱 그거 맞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튀르키예, 시리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김 과장이 이렇게 하는 거랑 지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직도 모르셨어요? 지진은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지진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재앙이라 불리는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지질 환경을 공부하고 있는 장찬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나왔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근 지진, 화산, 산사태와 같이 우리 현안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성지구조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 부근을 강타한 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21세기 최악의 참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이죠. 2월 6일 날 새벽 4시경에 규모 7.8의 지진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더 큰데요. 네. 9시간 후에 강력한 여진, 그러니까 규모 7.5의 여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이재민이 150만 명, 그리고 약 20만 채의 건물이 이렇게 거의 완전히 파괴되는. 그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저희가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막히고 이런 네네. 도로가 차단되고 하는 많은 2차적인 재해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지진을 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좀 감이 안 오는 것도 사실인데 맞아요. 이 규모 7.8, 이 정도의 강진이 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강력한지 산정해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겪었던 네. 경주 지진이 있죠. 2016년도에 5.8 지진 난 거와 비교해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지진의 규모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3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튀르키예 지진이 7.8이니까 경주 지진보다 2단계 높죠. 네. 그러니까 32 곱하기 32, 1000배 정도 강한 지진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 번에 경주 지진 같은 것이 1000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제 여러 지하수위 관측정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문경에 있는 관측정에서 7.8 지진과 동시에 7cm 정도의 지하수위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이 됐고 이어진 7.5의 여진에는 다시 이제 3cm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됐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하에서 시작된 지진파가 우리나라까지 이제 도달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대수층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지하수위 변화가 관측이 된 거죠. 이렇게 지하수 수위가 변하게 되면 어떤 또 영향이 있을까요? 지하수 수위가 변한다는 것은 지하의 지하수가 유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만약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이나 또는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처분장 이런 것의 안정성 분석을 위해서도 지하수위를
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건지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막연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지. 뭐 박대리처럼 뭘 모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과장님은 좀 뭘 좀 아시나 봐요? 아, 당연하죠. 몸소 경험하면 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 와! 이거 무서워. 쓰시면 오, 진짜 푹신푹신한데요. 아,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지난 2월 17일에는요, 일본 규슈 후쿠오카 북쪽 57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경남 거제와 김해에서도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는 제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지진이라는 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난 2017년이었죠. 포항. 아, 네네. 포항 지진.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도 그 지진의 진동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때 좀 생각나시죠, 센터장님? 예, 아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김 과장님처럼 지진을 느꼈을 거예요. 네. 2016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한 15km 정도 깊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15km. 근데 포항 지진은 조금 더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키로 내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느꼈고요. 그리고 포항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분지가 있고 또 미고결 퇴적층이 두껍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진파가 땅을 흔드는 이 지진파가 지표 가까이로 올라오면 상당히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 컸죠. 그래서 얕은 깊이, 그 다음에 퇴적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감을 했고 피해가 컸다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께 이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지진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 건가요? 지진의 근본 원인은 응력입니다. 지각 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요. 그것이 이제 평소에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잘 있다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은 지각의 약한 부분에서 움찔하면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파동이 퍼져서 우리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지진이죠. 이렇게 지각의 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흔히 단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층.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활성 단층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주로 큰 지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지진에 대해서 좀 배울 때 네. 지진 관련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진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진앙 진앙.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근데 사실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념들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지진은 지하에서 일어나고 네. 진동을 느끼는 우리는 지표에 지표.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단층이라는 것이 깨지는데 그 한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퍼져나가고 확장돼서 결국 우리 지표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된 지점,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지진은 하나의 진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지하에서의 그 지점을 지표로 수직하게 올리면 그 지역이 진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 지진, 포항 지진 할 때는 진앙이 경주 지역에 있고 포항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따서 어떤 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쾌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진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유, 제가 또 누굽니까?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 과장이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교수님? 아무리 제가 문과여도 말이죠. P파가 뭔지 S파가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 제가요? 굳이 나오셨는데? 예.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말이 줄어들 수 길어진다. 이게 말이 가족- 길어지는 거는 가족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원래 이런 과학적인 질문은 저 박대리한테 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또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이제 지진파를 좀 이해를 할 때는요. 아. 이 지진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실제파와 표면파인데요. 이 실제파는 실체,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파형이고요. 표면파는 지구의 표면을 지나가는 파형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 P파와 S파는 바로 이 실체파, 지구를 통과하는 파형인데요.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P파는 이렇게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동 방향이 같습니다. 종파라고 하죠. 그런데 S파는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횡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물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파와 S파로부터 발생하는 이 표면에 발생하는 파동을
표면파라고 하는데 이 표면파는 엘파라고 들어봤어요. 하는데 이 파동이 가장 위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두 그대로. 분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설명을 잘 했나요, 박 대리가? 퍼펙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고맙습니다. CA 브레인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지진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등급? 지진의 등급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에 얼만큼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진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예. 그 나라마다 약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전체 지진의 그 등급을 12등급으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한 지진인데 진도 3 정도 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는 그 정도 크기의 지진이고요. 그다음에 진도 8 정도 되면은 상당한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그 지진입니다.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최대 진도가 4였고요.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규모는 경주 지진보다 작았지만 최대 진도가 6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거 말씀 중에도 규모, 진도 이걸 이제 다 쓰셨잖아요. 근데 사실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것도.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규모는 그 지진 자체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 진도는 인간인 우리가 느끼는 그것입니다. 오케이, 딱 거기까지. 예. 자, 이제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십시오. 자, 이 지진 등급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도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건 지금부터 저 김 과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진 체험을 위해 달려온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가 혹시 땅의 진노,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진을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주임님 어디 가셨어요? 진도 4? 뭐야? 그럼 지진 발생한 거 지금? 예고도 없이 갑자기 흔들리는 땅. 물병이 흔들려요. 진도 4가 이 정도구나. 와. 김 과장님 많이 놀라셨어요? 예. 네. 다짜고짜 이거 뭐 설명도 없이 이게 왜 이게 뭐예요 갑자기 무슨 상황입니까? 올해 1월 9일 날 있었던 인천 광화에서 있었던 지진과 똑같은 지진을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규모 3.7을 기록한 인천 강화 지진은요. 지난 2019년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발생 당시 인천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죠.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이제 체험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직접 경험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물병이 쓰러지기까지 하네요. 아유, 물병뿐이겠습니까? 저 김 과장까지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강력했습니다. 예. 놀라시죠? 예, 지금 말도 안 돼. 방금 체험한 게 진도 6이었죠? 제가 체험한 진도 6의 지진은요,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그리고 이듬해의 포항 지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진원지의 깊이가 얕아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죠. 아까 지진 체험할 때 어떻게 하셨었어요? 아까는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죠? 머리입니다. 네, 머리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쿠션이 있는 곳을 머리를 안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 쓰시면 오, 진짜 푹신푹신한데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행동 요령이 뭐가 더 있을까요? 딱딱한 테이블이 안전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테이블 안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고. 테이블 아래로 숨어라. 네네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끝인 거죠? 설마 체험할 게 더 있는 거는 아니겠죠? 대피하는 요령도 배우셨으니까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셔야죠. 아직은 안 흔들리는데? 아. 꿈돌아, 너가 있어서 이건 다, 야 흔들리다 꿈돌아, 야 잠깐만, 알려주신 대로 이 머리 감쌌으니까 아래로 숨으면 되는 거죠?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도 배우고, 저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와 너무 흔들려.
앞에 체험했던 공부랑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괜찮아. 형이 지켜줄게. 와, 진짜 커. 와! 저거 진짜. 괜찮니, 꿈돌아? 진짜 무섭다. 와, 엄청 흔들리네요? 지금 체험센터니까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 똑같은 진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건물에서 흔들리면 훨씬 더 심각한 흔들림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에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인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최악의 참사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여진이 만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배움대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보다 더 센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우리 김 과장이 몸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지진 등급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규모 8의 지진까지 체험을 해봤거든요. 혹시 그 이상의 지진도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진도 12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표가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그렇게 흔들리고 또 지표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정도의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1960년도에 칠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진도 12를 기록했고요. 아이고. 그 외에도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하고 네. 그다음에 지진 해일을 동반했던 그 인도양의 수마트라 대지진 이런 것들 되게 큰 지진들인데 그것들의 진도는 9였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진 발생 빈도가 그렇게 잦은 것 같지는 않아요. 큰 지진인 경우에는 빈도가 작죠. 작은 지진은 빈도가 크고요. 그래도 언제 어디서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지구가 보내는 신호,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를 불의 고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불의 고리가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교수님. 불의 고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태평양 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가장자리에 띠 형태, 고리 형태의 그 지역으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판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지진과 화산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지역도 이런 지체 구조상 굉장히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판, 또 아나톨리아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니까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런 충돌대에서는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 이란, 또 시리아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좀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활성 단층이라고 하면 마치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층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네, 시한폭탄 같아요. 네, 물론 뭐 그런 단층도 활성 단층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활성 단층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우리 그 지각판 지진 환경이 언제 시작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큰 규모의 지진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래에도 거기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우리가 정확한 시점에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건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센터장님과 많은 또 연구진 분들이 이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 과정을 좀 거치고 계신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된 건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네. 지하에 있는 단층을 조사하고 또 지표에 남겨져 있는 이런 기록들을 네. 조사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학제적으로 상당히 중장기에 걸쳐서 이런 여러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뭐 5년 단위로 이렇게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동남권 조사, 충청권, 뭐 수도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차 이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나는 단층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일단 다 같이 박수 한번 합시다. 와, 박수!
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최진혁 센터장님이 이런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 예, 발견했습니다. 어딘가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러한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이 협동해서 찾은 결과인데요.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이어지는 공주 단층계라고 큰 단층이 있어요. 그 단층에서 조사를 세계적으로 하던 와중에 충북권에서 최초로 이제 과거 수만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발견을 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단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막 새로 생겨나는 단층을 찾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단층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지진 환경에 들어와서 특정 단층이나 특정 구간이 다시 지진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견한 단층은 기존에는 충북권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진 환경에 들어와서 다시 지진을 일으킨, 그러니까 활성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조사 기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질 조사를 주로 하지만 사실상 위성을 활용을 하고 항공기 자료를 이용을 하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원격 탐사를 하고 물리 탐사, 시추, 골착 조사 등 정말 많은 조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연구진 분들이 어떻게 지진 연구를 하는지 요게 대해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 궁금증은 말이죠. 저와 아주 과학계의 찐 케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최진혁 브라더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아니, 너 요즘에 너무 애가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졌어. 좀 대화로, 좀 평화적으로 풀자니까. 임 소장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딱 보면 모르세요. 지금 땅 설득하는 중이잖아요. 형이랑 좀 얘기 좀 하자, 땅아.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땅과의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해야죠. 오늘은 지진계 어벤져스 세 분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지진을 알려면 단층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층. 지각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과 판들이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에 단층이 발달합니다. 지진은 우리가 땅이 흔들리는 결과,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판의 운동. 근데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그 주체, 범인, 걔가 바로 단층인 거죠. 그렇구나.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판과 판의 경계부에 위치하진 않습니다.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큰 판의 어떤 내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판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기록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사시대로 가서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 기록하고 있는 지진의 기록을 봐야 되는 거죠. 지진 어벤져스의 첫 번째 임무, 바로 현장 조사입니다. 역사에도 지진계에도 기록되지 않은 오직 땅만이 간직한 지진의 흔적을 찾는 일인데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답니다. 그 중요한 실험 현장, 저 김 과장이 당연히 가봐야겠죠? 여기? 예. 무슨 원통같이 생겼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야? 들어가세요? 오, 뭐야? 왜 이렇게 빨개요? 회전문을 통과하자 보이는 온통 빨갛고 수상한 이 공간. 네, 너무 무섭다.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람 맞으시죠? 아, 네, 사람 맞습니다. 맞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저희 연구팀이 발견한 단층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대 측정을 실시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공간 조명이 왜 이렇게 빨개요? 그 사진 인화하는 공간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제 물질들이 빛이라든지 아주 특정한 온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차단한 암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통 안에는 현장에서 가져온 시료가 담겨 있는데요. 이 시료는 크기를 분류해서 산처리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광물인 석영만을 추출합니다.
서경은 녹는 점이 높아서 거대 지진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과거 지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현장 잘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의 단층과 지진을 연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진들에 대한 시공간적인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어느 곳에서 이제 발생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지진 기록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아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어벤져스는 다 계획이 있다고요. 바로 이 첩첩산중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말이죠. 아니, 이거 잠깐만, 지하 벙커 같기도 하고 방공호 같기도 하고. 센터장님,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지진을 처음 감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시죠. 뭐야?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면 이 상자들로 지진을 감지한다고요? 겉보기에는 그냥 네모 상자 같이 생겼거든요. 얘네가 대체 지진을 어떻게 감지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박스 안에 위에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의 센서들은 관측할 수 있는 거리와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역할이 모두 다른데요. 가장 큰 진동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부터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넓은 범위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광대역 센서, 그리고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진동을 감지하는 초광대역 센서까지. 작지만 정말 든든하죠?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기 온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밖에서 찍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센터장님, 지금 수상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상한 진동이 감지됐어요? 네. 이상 신호라는데 그러면 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머, 김 과장 출장 가서 사고 치고 온 거예요? 몰라요. 이 수상한 주파수가 감지되자 연구진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와, 제가 과학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데요? 아까 지진계 센서가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는 단순한 진동 감지뿐 아니라 지진 분석을 위한 기초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먼저 진동을 임의로 일으키고요. 발생하는 파형을 통해 기준 센서와 이상 센서를 비교해 오작동을 확인합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지금 테스트 결과가 나왔나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와 같이 기준 센서와 제가 발을 구르자 정상 센서는 발생하는 진동을 정확히 감지합니다. 신기하다. 반면에 이상 센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것으로서 저희가 이상 있는 센서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예. 작은 결함도 놓칠 수 없는 이유. 이 지진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만 실제 지진 피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센서를 여러 곳에 설치해서 빈틈없이 감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아요? 지질자원연구원은요, 국내 61개 지역의 상시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부터 독도까지 빈틈없이 지진 정보를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또 보니까 몽골, 일본, 러시아, 외국이랑도 이런 걸 교류를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진은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륙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저희가 지진 자료를 갖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정보를 분석하고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어벤져스의 임무입니다. 사실 지진이라는 게 뭐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발생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괴산 지진이 토요일 아침 8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쿠야. 당일날 진앙지 인근에 4개소를 설치를 해서 미소 지진을 여진을 관측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진짜 두 발 뻗고 그냥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열심히 관측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땅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지진은 늘 예측 불가지만 오늘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연구진. 그 덕에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들었지? 지금 우리 과학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진정 좀 하자. 캄다운. 뭐? 아니, 단층 말고 널 화나게 하는 게 또 있다고? 정말 외부 압력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층 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자연적인 현상뿐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단층을 자극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이제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지하의 자원 탐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미 있는 단층들을 그것을 이제 자극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진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포항 지진이 지금 유발 지진으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것이 우리가 모르던 단층을 자극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면 그 말씀이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 말고 결국엔 인간이 그 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진은 단층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발을 한 때 그런 지역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잘 한 다음에 네. 만약에 활성 단층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은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어떤 지진 유발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튀르키예나 시리아 쪽 상황 영상으로 보면 건물들이 정말 속절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게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내진 설계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내진 설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재해 대책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관 시설물 이런 것의 내진 설계가 되게 잘 돼 있는데 문제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물들, 특히 초등학교들 네. 이런 데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그 내진 설계를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진 설계라는 게 결국은 지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 지반이 흔들리겠죠. 지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던 건물은 원래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 관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왼쪽, 오른쪽 또는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면 그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고 하중을 받치는 뼈대가 여러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뼈대가 여러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6층 이상의 건물은 내진 설계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대리. 나를 언제 했어요 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승진 노려받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내진 설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예.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건물 피해는 지진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동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연성의 힘을 가지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또 크나큰 피해를 주기도 하는 지진. 아마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질 텐데요. 이런 지진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란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그 원인에 따라서 지진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으로 구분 가능하거든요. 자연지진부터 살펴보면 우선 정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입니다. 자연지진 중에는 구조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구조 운동에 의해서 단층이
한 번씩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지진입니다. 이때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의 운동 감각에 따라서 정이동 지진, 역이동 지진 또는 수평적인 운동을 하는 주향이동 지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주향이동 지진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산 지진이 있는데요. 지하의 마그마 이동 등 일련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진을 의미합니다. 일부의 경우 화산 분화 전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며 따라서 지진과 화산 분화의 연구를 수행해서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지진으로 함몰 지진이 있습니다. 지하의 공동이나 연약 지반이 함몰되면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진이 있는데요. 인공지진은 말 그대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많은 발파 행위가 있고요. 또는 핵실험, 또 댐이나 채석장, 광산 개발에 의해서 이러한 인공지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진 혹은 유발지진과 조금 구분되는 개념으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촉발지진은 자연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던 지진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촉발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은 보통 한 번의 이벤트만 딱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어떤 이벤트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지진의 발생 시간과 규모를 기준으로 지진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선 전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진은 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지진을 말합니다. 대지진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전진들이 발생을 하다가 본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진을 이용을 해서 큰 지진을 예측하려고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인 이벤트죠. 본진은 진원 부근에서 여러 차례의 전진이 있은 다음에 발생하는 대규모의 지진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진이 일어나면 진원 주위에 축적된 탄성 에너지가 전부 방출이 되진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진에 이어서 뒤따라 발생하는 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진원 주위에 부차적인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에도 여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진은 본진보다 규모가 작고 본진의 특성에 따라서 수일이나 수개월, 수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여진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 보다 오랫동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과 깊이와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어떤 종류의 지진인지 저희가 잘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산 활동이 인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지만 또 지구에게는 생명 활동의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지진도 그런 게 아닐까? 인류에게는 재앙이지만 지구에게는 좋은 활동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 안타깝지만 지진이 발생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좋은 점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지진은 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누적돼 있는 응력을 미리미리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저기서 저는 한 발짝 더 깊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이게 지진이 무조건 연동이 되는 건지. 화산 활동이 있으면 이제 지진이 수반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화산 지진이라고 하는데 화산과 지진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과 화산의 활동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판의 운동이라든가 지구의 어떤 진화 자체가 화산과 지진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지각판의 운동이 하는 곳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진도 잦고 화산도 잦은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결과물로서 우리가 관측이 되는 거지 화산이 있다고 해서 꼭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다고 해서 꼭 화산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자주 발생해서 그런지 저희처럼 모두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앞으로 많은 궁금증들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만나보죠. 지구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건가요? 달이나 화성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요?
지진이 나기 전에 구름도 이상하고 동물 행동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C에서 알려주세요. 네,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나요? 실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지진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달에 저희가 지진계를 설치한 바 있거든요. 미국 나사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문퀘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퀘이크. 지진은 관측이 됐는데 그 원인은 지구랑은 사실 좀 다르죠. 달에 있는 인력이나 또는 운석이 이제 달에 와서 충돌을 하게 되거나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하고 압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달이 진화하고 있는 달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지진 자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에는 화성에서도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그래서 마스 케이크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제 지금 화성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행성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데 그런 유용한 자료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저도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듣고 궁금했는데 영화 같은 데서 또 보면 막 동물들이 제일 먼저 알아채고 막 움직이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지진운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다 제각각입니다. 기상 현상인 구름하고 땅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 어떤 과학적 연관성을 찾기라는 건 좀 무리입니다. 반면에 동물이라든지 일부 동물 또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느끼지 못했던 아주 민감한 어떤 진동에도 먼저 반응을 하니까, 하지만 그것도 아직 과학적으로 결론이 지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에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진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두 분께서 확실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좋은 방법은 예측과 경보일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태풍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비 같은 날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지진도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과학기술로 앞으로 일어날 지진을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해수면 변화나 어떤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지구적인 현상들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도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지진 기록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보니까 AI 인공지능 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지진을 좀 예측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맞습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지진의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큰 지진들을 미리 몇 시간이나 며칠 전에 미리 파악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보급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은 나라별로, 위치별로, 지역별로 그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AI나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지진 분석을 시도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저희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좀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그런 지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익숙하게 되는데 좀 많은 훈련 같은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훈련.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일본은 피해가 적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게 경험의 차이거든요. 간접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셨던 체험관이나 전시관, 홍보관,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말씀하신 훈련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잦아지면 실제 이제 지진이 와도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접 경험, 훈련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지진이 큰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과학 소식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다 없다. 바로 여기 따끈따끈 과학계 소식 전부 다 이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쉽게 끊어지는 5G의 단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스몰셀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5G는 통신 기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사람이 아주 많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이 쉽게 끊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설치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5G망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소형 기지국 스몰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스몰셀은 태블릿 PC 크기에 비용도 적어서 어디든 설치하기 쉬운 건 물론이고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된 만큼 끊김없는 영상통화와 증강현실 글래스를 활용한 동영상 전송도 가능합니다. 역시 통신강국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네요. 봄철 하늘을 뿌옇게 덮은 미세먼지. 근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 속 세균이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바로 미세먼지 속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 스투체리. 이 세균이 토양을 비롯한 공기나 물속에도 분포해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요, 미세먼지와 결합하면 폐렴, 수막염 등을 유발한다는 걸 우리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는데요. 미세먼지와 결합한 세균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이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단백질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짝짝짝! 덕분에 미세먼지 속 세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대성연구단지가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미래. 내일은 또 어떤 기술이 이곳에서 탄생할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특히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본 지진은 어떤지 그것을 느끼는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진을 막연한 공포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지되는 게 저는 더 두려워요. 예. 지진은 잘 알면 저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출연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대피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더불어서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